자, 5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70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죠. 많이 틀렸던 문제들이에요. 자, 보시면 1번이죠.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풀어보셨을 테니까 1번 한번 접근해 볼게요. 1번에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 의미와 그 다음에 과학 이런 거 찾아보면 첫 번째 문장 있죠.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러면 이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어떤 것이 과학이라면 유의미하다는 거니까 P면 Q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이라면 뭡니까? 유의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대우로 바꾸고 보면 유의미하지 않다면, 그죠? 즉 무의미하다면 뭐가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해가지고요. 얘는 나머지 볼 것도 없이 바로 첫 문장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과학이라면 유의미하다. 즉 유의미하지 않다면 대우로 바꾸면 무의미하다면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인데 요런 내용을 잘 보면 되죠.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그 가나 나와 있고 맨 마지막 문단 한번 보시면요. 이런 거죠. 자, 우리는 가의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근거해서 검증할 수 있고 유의미한 문장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증할 수 있고 유의미한 문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언급했다 할지라도요.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유의미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별거는 아닌데 여기서 2번 같은 거 있잖아요. 2번 같은 거. 자,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 아까 우리가 첫 문장을 이걸 잡았었죠. 그러면 유의미한 범주에는 뭐가 아닌 것도 있어요. 이 과학이 아닌 것도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도요. 적절한 추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대우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 좀 봐두시고요. 자, 이거 핵심 개념 업에서요. 대우 활용하는 거 한번 가보죠. 그죠? 자, 이를테면 P면 Q이다가 참일 때, 그죠? Q가 아니면 P가 아니라도 항상 참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할 때요. 제시문하고 선택지에서 비슷한 소재가 인용되고 있기는 한데 긍정 부정이 반대로 되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대우를 활용하면 대부분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가보죠. 지금 이 역시 기출 문제고요. 여기에 적용되는 진술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도덕적 의무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맨 마지막 두 줄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결정론적 법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소재가 겹치니까 이 부분의 내용을 정돈해야겠죠. 그죠?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 바로 연결되는 거죠.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라는. 그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A면 B다, B면 C다 하게 되면 그죠? A면 B다. 그다음에 B면 C다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A면 C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내용은요. 그죠?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대로 연결되니까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 의무 귀속시킬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적용해야 되는 게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 대우로 바꾸면 그죠?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뭐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예의 대우가 이게 되는 거죠. 얘하고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해서 이것과 지금 이 내용들이 대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추론할 수 있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는요. 기본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해요.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명제와 그다음에 뭐 논리 이런 것들을 뭐 전범주를 다 정리해야만 마치는 문제도 아니죠. 확인해 두시고요.
네, 2번 한번 가보죠. 이 추론법 문제인데 얘는요, 그 명제 논리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요령이 좀 필요하죠.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이 문제는 2018년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이 틀렸던 문제고요. 일단은 3번 같은 경우는 잘 걸러낼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는 건 잘 걸러낼 수 있는데 일단 2번 하고요. 1번하고 4번이 많이 헷갈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헷갈린다기보다는요. 답이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고서 2번을 택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 4번으로 그냥 답이 안 보이니까 나눠서 찍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이거 한번 보면 2번 먼저 가보죠. 2번. 포스트 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해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소지로 봤을 때는 다 나와 있는 진술 같거든요. 일단 특히 근데 이거 3문단 잠깐 보시면요. 그죠? 3문단 보시면 잘 보세요. 첫째 줄에 이러한 포스트 휴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뭐일 수 있고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에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잘 보세요. 포스트 휴먼 나타나는 범주가 1번 인공지능, 그 다음에 2번 업로드,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한번 보면 선택지 2번에서는요.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보완해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것까지 괜찮은데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뭐 할 것이다? 귀결될 것이다. 우리 왜 귀결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건데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이라는 것은 포스트 휴먼의 세 가지 형태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만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바로 3번에만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로만 맺게 되면은 1번과 2번 범주를 지금 언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2번은요.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그죠? 좀 도식화해 보면 포스트 휴먼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뭡니까? C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선택지 2번에서는요. 선택지 2번에서는 뭐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그죠?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개선한 형태, 즉 선택지 2번에서는요. C 한 가지 경우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A와 B의 경우를 지금 배제한 겁니다. 이 귀결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 하나만 된다는 얘기인데 A도 되고 B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죠. 이게 가끔 이제 선생님이 이거 답에 맞춰서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우리 뒤에 범주와의 오류라는 데서 또 보겠지만은 이게 그 문제를 좀 어렵게 낼 때 기본적인 출제 트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세요. 그죠? 세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로만 좁혔기 때문에 얘는 적절한 추론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식 개념 앞부분에 범주와의 오류 한번 보죠. 내용 추론 문제에서 이 제시문에 언급된 소재의 범주를 선택지에서 확정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요. 나름 논란이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지는 않았는데 막상 이제 제한된 시간에 풀 때는 논란이 있었던 문제죠. 지금 요거 1번하고 2번 적용 좀 해볼게요. 1번 보시면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되는데 자,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자, 철자 읽기 그다음에 명료성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일단 요거 첫 번째 줄 보시면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 체계가 있는데 이는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 그다음에 이제 명료성 나와 있네요.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1대1 그러면 보세요.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즉 소리와 표기 글자의 대응이 1대1이라는 거죠. 근데 뭡니까? 관련되는데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이라고 하게 되면 보세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1대1이라는 것 외에 다른 특성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서 명료성이라는 것은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1대1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리가 지닌 특성 1대1 외에 다른 특성까지 언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1번은요. 그죠?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괜찮죠? 그죠? 방금 봤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분명히 제시문에서는 A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택지에서는 A 말고 다른 것들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이 확장되는 얘기들, 소리가 지닌 특성이라고 했을 때는 1대1 말고 다른 특성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특성들에 대한 것은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한 이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요거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잠깐 보죠. 자, 영어는 음운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은 예외들이 많아서 스페인어에 비해서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명료하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이 부분 규칙적이어서 어떻다? 1대1이다. 그리고 1대1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요 내용 가지고 대우로 바꿔보면 1대1이 아니라면 1대1이 아니면 어떻다? 규칙적이지 않다. 그리고 1대1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예외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는 예외가 많기 때문에 그죠? 스페인어에 비해서 1대1인 스페인어에 비해서 뭡니까?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규칙적이지 않다. 덜 규칙적이다. 여기에서 1대1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고 1대1이 아니라는 것은 곧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1대1이 아니라면 즉 예외들이 많다면 어떻다? 규칙적이지 않다로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2번도요. 대우를 활용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좀 적용할 수 있겠어요? 3번 한번 가보죠. 이게 이제 사례 적용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뭐 관련된 광고행위로 볼 수 없는 거 얘기하고 있죠. 얘도 보면 오히려 이제 4번을 답으로 택한 분들이 얘가 정답보다 오답을 더 많이 택한 문제인데요. 그죠? 일단 기억하고 니은은 쉽게 연결이 돼요. 문제는 이제 3번하고 4번이죠. 요거 3번이 디귿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바로 이 디귿과 같은 광고 전략에 속아 넘어가신 겁니다. 해볼게요. 지금 디귿은요. 상품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자질 기능 덕목 등을 긍정적인 것으로 둔갑시켜 우리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 그럼 디귿 봤더니 3번에 연비가 좋은 자동차 C를 구입하는 것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지향하는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광고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맞는데 연비가 좋으면 깨끗한 환경 만드는 데 동참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디귿처럼 부정적인 자질을 긍정적인 것으로 둔갑시켜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광고 사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잘 보세요. 연비가 좋을 뿐이지 자동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죠. 근데 자동차가 갖고 있는 환경 오염이라는 부정적인 특징을 그죠? 연비가 좋다라는 걸로 긍정적인 것으로 둔갑시켜서요.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타더라도 환경을 오염시킨다. 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디귿은요. 3번의 사례는 디귿의 사례로 적절한 겁니다. 그죠? 말 그대로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지향하는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거라면 자동차를 타지 말아야겠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단 3번이 디귿으로 적절한 걸 우리가 납득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그러면 리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을 보죠. 광고와 기사 또는 광고와 프로그램의 경계가 애매해져 간다. 그래서 잡지인지 광고집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는 게 나와 있는지 재밌는 게 리을에는요. 리을과 관련된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리을에서 지금 광고와 기사, 광고와 프로그램의 경계가 애매해져 간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뭐예요? 이미지의 투영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4번에서는 구분이 안 가는데 많은 지면 해가지고요. 이미지가 아니라 양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가 다릅니다. 따라서 4번은요. 리얼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내용 적용할 때, 그죠? 제시문의 내용을 적용할 때는요. 제시문에 나타난 개념, 그 다음에 원리,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이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 요거 지금 역시 기출문제에서요. 1번과 2번 진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죠. 사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1번에 보면 영어의 쌀에 해당하는 우리말에는 모, 벼, 쌀, 밥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얘는 한번 가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말에서 영어의 쌀에 해당하는 언어가 다양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글은 짧죠.
첫째 줄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그러면 우리말에는 뭡니까? 그죠? 농경 사회라는 문화적인 특성이 반영돼 가지고요. 그죠? 쌀에 해당하는 언어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시문과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에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사물의 개념은 머릿속에 맴도는데 명칭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그러면 뭡니까? 머릿속에 사고, 개념과 언어가 대응되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제시문에서는요. 언어와 사고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뭡니까? 언어와 사고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개념이 그죠? 개념은 있는데 명칭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고와 언어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제시문에 언급된 사례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은 괜찮지만 2번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지고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좀 어렵게 접근되는 문제들이죠. 자, 4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일단 얘도 풀어봤으니까 답 먼저 확인해 보죠. 자, 개인의 행동에 대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면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왜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일단 1문단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리버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정부 허가가 리버티의 제약과 관련이 되는가 요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왜 1문단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강제는 뭐예요? 물리적 힘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을 예로 들면서요. 이 문단에서 예로 들면서 자 이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즉 허가를 받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위협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위협이 있거나 물리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강제. 그죠? 그리고 강제가 있다는 것은 강제로부터의 자유, 즉 뭐가 없다는 겁니까? 리버티가 없다는 거죠. 정부 허가 받지 않으면 뭡니까? 위협과 물리력. 그리고 위협과 물리력은 뭡니까? 강제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위협이나 물리적 힘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개념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연결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2번이기는 해요. A국 시민들은 다양한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거주 지전에 관한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 문단에 A국 시민 같은 경우는 허가도 필요 없고 그죠? 물리적인 전이나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A국 시민은 뭘 보장받는 겁니까?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를 보장받는 거죠.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곳에 이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이 없거나 직업의 문제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리버티는 있지만 뭡니까? 모든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인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프리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프리덤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제약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금방 확인이 되죠. 3번은 이런 트릭에 속지 마세요. 물리적 힘 위협이라는 게 리버티의 제한 그죠? 즉 강제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는 하는데 나와 있기는 하지만 1문단에 물리적 힘 위협 나와 있기는 하지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핵심 기전 앞부분에 선택지에 드러난 두 소재의 비교 및 대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실일치 문제나 추론 문제에서 범주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세요. 지금 주어진 예문이 이런 거죠. 김홍도의 씨름과 김두량의 견도는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각각의 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의 의미는요. 김홍도의 씨름에도 명암법을 쓰고 있고 김두량의 견도에도 명암법을 쓰고 있는데 그죠? 그 명암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일단 우리 1문단에서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명암법이고요. 그 다음에 2문단의 첫째 줄에 단원 김홍도의 씨름을 보면 뭐가 없대요?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김홍도의 씨름에는 뭐가 없다? 명암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김두량의 견도는 뭐예요? 사문단에 나와 있긴 하는데 김두량의 견도에는 명암 표현이 어렴풋이 시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홍도의 시름 자체가 명암법을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홍도의 시름은 명암법을 쓰지 않았고 김두량의 견도는 명암 표현이 시로되었다라는 게 정확한 진술이 되는 거겠죠. 그죠? 두 가지 소재를 한꺼번에 다룰 때, 그다음에 서술의 의미 같은 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죠?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김홍도의 시름에도 명암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문단에서 김홍도의 시름에는 명암법을 아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괜찮죠? 이 추론적인 독해 부분이 사실적인 독해 부분보다 다소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명제, 그 다음에 대우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잘 익혀두시면 얼마든지, 특히 구급범주에서는요 얼마든지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지방직 대비해서 비문학 특강한 것 링크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게 걸어 드릴 텐데 요 정도 보시고 그것까지 정리하시면 그죠? 그 어떤 지문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적용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5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남아 있는 문제는 6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